24년도 합격은 김동훈과 이뤄낸다. 자, 24년도 국가직 토목설계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응용역학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무튼 이번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번을 잘 보신 분들은 국가직에서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혹시나 지방직을 추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험의 결과를 지방직 시험을 위한 초석으로 삼으셔서 앞으로 공부 방향과 학습 계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순서는 경영 분석과 총평을 먼저 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한 문제 한 문제씩 문제 해설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분석 및 총평입니다. 각 챕터별로 이번 시험은 어떤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되었는지 그 경향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요. 10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그 경향 빈도랑 그리고 이번 국가직의 출제 빈도를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보시다시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기존의 출제 기조를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어디예요? 제 교재상으로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는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일맥상통하실 겁니다. 사장 힘을 받는 부재 설계, 그게 항상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탑3죠.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와 강구조 설계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도 전단 설계, 기둥 이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역시나 사장 힘을 받는 부재 설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약간 특이한 건 기둥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전히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강구조에서도 두 문제가 여전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기존의 출제 기조와 확 달라지면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많이 출제를 하거나 그런 경향을 보이진 않았고요. 기존의 출제 경향과 아무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따라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난이도를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토목 설계는 평균적으로 보자면 난이도 하 문제가 8문제, 중 문제가 10문제, 상 문제가 2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올해 국가직 문제를 살펴보자면 난이도 하 문제는 8문제, 중 문제는 9문제, 상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상 문제가 한 문제가 좀 더 출제가 되었죠. 문제가 기존 평소 난이도보다는 약간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일단 이 분포만 보더라도 거기다가 플러스 각각의 문제를 좀 살펴보자면 전반적으로 보기 한두 개가 좀 더 생소한 보기가 나왔거나 그런 식으로 평소의 난이도보다는 약간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도 분포를 살펴보자면 별표 한 개는 우리가 잘 보지 않았던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 혹은 처음 보는 내용, 그런 내용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별표 한 개로 표시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가 출제를 하겠고 나머지는 이런 분포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생소한 문제, 약간 지엽적인 내용을 다루는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따지자면 기존과 비슷한 경향으로 출제가 되었다. 너무 생소하게 많이 출제가 된 것도 아니고 기존과 비슷하게 중요한 데서는 중요하게, 그리고 덜 중요한 데서도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약간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긴 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내려보자면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 난이도를 이 난이도로 제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계산 문제 수가 많지는 않은데 기존에 저희가 잘 겪어보지 못했던 약간 좀 응용된 스타일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높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소요 시험 시간은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토목 설계는 15분 정도를 잡고 풀라. 문제가 진짜 쉽게 나왔거나 썰 문제밖에 없다면 그때는 거의 10분까지도 잡고 빠르게 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엔 계산 문제가 약간 조금 응용돼서 나왔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17분 정도를 할애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지엽적인 보기,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은 아예 완전 새로운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을 다룬 문제는 거의 없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루는 그런 썰 문제인데 보기 한두 개씩이 약간 저희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에서 보기가 한두 개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문제 자체가 모든 내용이 새로운 내용으로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으로 나온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만약 제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만약 봤다면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택했어야 할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썰 문제는 소거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손도 못 대게 그런 문제가 나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거 방식으로 아는 보기는 제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보기는 O 혹은 X 그렇게 고르신다면 충분히 문제가 풀 수 있게끔 나왔어요. 그래서 보기 한두 개가 여러분들이 처음 본 것처럼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보기는 넘어가시더라도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꼭 설명드리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만 확실하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셨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계산 문제는 약간 응용돼서 나왔다고 했죠. 두 문제 정도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풀이법이 떠오르면은 푸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자마자 풀이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패스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 문제를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괜히 처음 보는 응용된 문제, 이거 내가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여기에 막 3분 4분 할애하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올해 떨어지는데 그만한 지름길이 없습니다. 절대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정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출 분석과 경향 분석과 총평은 마치고 이제 한 문제씩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죠. 철근 콘크리트 보를 인장지배 단면으로 설계했을 때 보의 형태로 오른 것은, 인장지배 단면은 뭐예요? 연성 파괴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의 압축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철근이 먼저 항복에 도달해서 충분히 늘어나게 하고, 그게 한참 늘어나서 우리가 이제 곧 파괴가 되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마지막에서야 콘크리트 압축부 연단이 파괴에 도달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파괴가 바로 인장 지배 단면에서의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압축 콘크리트의 파괴가 아니라 인장 철근의 항복이 먼저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콘크리트의 취성 파괴로 이어지는 이 파괴가 바로 인장 지배 단면의 파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취성 파괴가 아니라, 콘크리트가 결론적으로 파괴가 되긴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파괴 양상이 뭐라고 했어? 연성 파괴죠. 그래서 인장철근 항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연성 파괴가 답이 되겠습니다. 즉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2번 기둥 문제인데 좌굴 문제입니다. 아무튼 동일한 어떤 정사각형 단면이 있는데 양단이 힌지로 되어 있어요. 양단이 힌지로 되어 있을 때 그때의 좌굴 하중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값이 뭐라고요? 20kN. 근데 동일한 재료와 그리고 동일한 길이 그리고 동일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단면을 가지고 양단의 그 지지 조건만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1단 고정, 타단 자유. 즉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때 그 기둥의 좌굴 임계하중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좌굴 임계하중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파이 제곱 2i 나누기 여기에 유효 좌굴 길이를 분모에 대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때는 유효 좌굴 길이가 어떻게 돼요? 제가 형상을 만들어 보라 했죠. 이때 우리가 하중을 받아서 휘어지는 형상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때 유효 좌굴 길이는 반드시 사인 함수의 절반 혹은 반원형에 가까운 그 길이가 유효 좌굴 길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연장시켜 봐야겠죠. 이렇게 만들면 이게 바로 이러한 지지 조건에서 기둥의 유효 좌굴 길이가 되겠고요. 그 길이는 원래 기둥 길이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뭘 대입해야겠어요? 2L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여기에다가 나누기 2의 제곱인 4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바로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3번입니다. 강구조 설계 문제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강조를 드리고 모의고사 강의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는 문제입니다. 인장제일 때, 이렇게 인장력을 받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파단면의 순폭을 구하는 건데 원래는 어디가 파괴면인지 주어지지 않는 게 정석이죠. 근데 문제가 좀 더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파단면이 어딘지까지 주어졌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단면이라 나왔죠. 그럼 여기 이 파단면의 순폭을 구하는 건 쉬운 문제죠. 어떻게 구해요? 일단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길이는 180이죠. 180에서 일단 총 지나는 구멍에 이 지름 부분만큼이 빈 공간이니까 일단 이 부분을 빼줘야겠죠. 그럼 구멍이 3개 지나니까 자, 3 곱하기 구멍의 직경 22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각선으로 존재하는 길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정을 해요? 4 곱하기 g분의 s제곱을 각각 대각선 부분, 구멍과 구멍 사이에 그 부분마다 우리가 보정량을 더해주죠. 그 길이는 4 곱하기 g분의 s제곱. 근데 g는 뭐예요? 게이지. 게이지는 똑같이 기역으로 시작하니까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의 기역이니까 수직. 네, 직각. 그래서 여기에 수직인 길이. 자, 하중이 이렇게 적용하니까 여기에 수직인 길이는 여기 이쪽 길이가 되겠죠. 두 구멍 사이에 수직 길이 50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분모에 오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그럼 남은 길이 두 구멍 사이에 수직 길이 아까 취했으니까 이제 남은 길이는 수평 길이가 있겠죠. 이게 바로 피치가 되겠고요. 즉 40의 제곱이 분자로 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총 몇 개가 있어요? 구멍과 구멍 사이가 한 개의 보정량인데 여기는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총 2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2배를 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유효 순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효 순폭을 구하라고 했죠. 네, 유효 단면적도 아니고 유효 순폭 구하라고 했네요. 정말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약분을 해보죠. 자, 0 하나 없어지고 4 약분하면 10, 그 다음에 5랑 약분하면 2. 그래서 2개 모두 곱하면은 2 곱하기 2, 4 곱하기 4, 16. 그래서 자, 180 빼기 66 플러스 이게 뭐라고요? 16. 180에서 50을 빼니까 답은 130mm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것도 쉬운 문제죠. 자, 철근 콘크리트 압축 부재의 설계에서 사각형이나 원형띠 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 부재 축방향 주철근의 최소 배치 개수는 몇 개라 했어요? 그 단면에 꼭지점만큼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각형이니까 각 꼭지점에 한 개씩 4개, 최소 4개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네. 한 가지 헷갈리는 거는 원형이면 6개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기둥이에요? 띠철근이 아니라 나선철근 기둥이죠.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선철근 기둥은 6개가 맞는데 여기 띠철근이죠. 네, 띠철근이라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때는 사각형이나 원형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최소 필요한 주철근은 4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자, 철근 콘크리트보의 휨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강도 감소 계수를 고려한 설계 강도는 소요 강도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강도 설계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강도 설계법은 일단 그 구조물을 파괴시키려는 하중을 우리가 계수 하중으로 고려하겠고 이게 이제 뭐보다 이하여야 돼요? 설계 하중. 근데 설계 하중은 뭐예요? 설계 강도랑 같은 말이죠.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설계 강도는 파이 값, 강도 감소 계수 곱하기 공칭 하중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강도 감소 계수를 고려한 설계 강도가 바로 이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은 어떤 값 이상? 계수 하중 이상. 근데 소요 강도랑 계수 하중은 어떤 관계?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자, 2번. 콘크리트 압축 파괴 이전에 철근의 항복이 먼저 일어나는 연성 파괴가 되도록 설계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아까 1번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콘크리트가 절대 먼저 파괴가 되면은 안 되고 철근이 먼저 항복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가장 맨 마지막에 콘크리트 압축 파괴가 발생하는 그러한 연성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휨설계를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말. 자, 3번. 압축식 콘크리트의 갑작스런 취성 파괴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압축집의 단면으로 설계한다. 어때요? 반대죠. 갑작스런 취성 파괴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연성 파괴를 유도를 해야 되고요. 연성 파괴를 유도하려면 아까 문제 1번에서 보셨다시피 반드시 콘크리트보다
그 철근의 항복이 먼저 발생해야 됩니다. 철근의 항복이 먼저 발생하는 단면은 뭐예요? 인장지배 단면이죠. 네. 그러니까 압축지배 단면이 아니라 인장지배 단면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인장지배 단면의 강도 감소계수 파이 값은 몇이에요?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겠죠. 0.85입니다. 네,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동일한 크기의 두 단부 모멘트가 단일 곡률을 가질 때 횡구속된 압축 부재의 모멘트 확대 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모멘트 확대 계수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암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모의고사에도 실제로 출제를 했죠.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머리에도 심지어 제가 나와 있어요. 서머리에 있는 내용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최소한으로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횡구속된 골초의 압축 부재의 확대 핀 모멘트, 여기서 모멘트 확대 계수가 나오는데 그 값은 이렇게 구하죠. cm 나누기 1-0.75 pc분의 pu인데 이 값은 1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1.4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cm은 뭐예요? 수정계수인데 cm은 0.6 플러스 0.4 곱하기 m2분의 m1이 됩니다. m2랑 m1은 뭐예요? 기둥이 있을 때 양 단부에 발생하는 모멘트가 되겠죠. 둘 중에 큰 값이 m2, 작은 값이 m1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cm을 구한 다음에 이걸 분자에 대입을 하고 그 다음 분모에는 1-0.75 pc분의 pu를 해서 대입을 해서 이렇게 산정하는 게 모멘트 확대 계수가 됩니다. 자, 보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죠. 일단 단일 곡률을 일으킨다고 나왔어요. 그럼 모멘트 확대 계수를 구하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면 모멘트 확대 계수는 자, cm분의 1-0.75 pc분의 pu가 되겠고 반드시 1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cm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cm은 아까 뭐예요? 0.6 플러스 0.4 곱하기 자, m2분의 m1인데 m2랑 m1이 단일 곡률을 가질 때가 플러스겠고 둘은 다른 곡률을 가진다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일 곡률을 가지니까 어때요? 플러스죠. 그래서 그대로 플러스를 대입하겠고 여기서 보시면 동일한 크기의 두 단부 모멘트라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m1과 m2는 똑같다는 겁니다. 즉 m2분의 m1은 1이라는 거죠. 1. 그대로 대입하면은 0.6 플러스 0.4가 되니까 1.0이 되겠죠. 즉 cm은 우리가 1.0이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1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pc랑 pu 대입하면은 그대로 나오겠죠. 네, 그대로 대입을 하면요 1분의 1 마이너스 0.75 곱하기 pc인데 pc는 좌구라중 2만이 되겠죠. 0.75 곱하기 pc는 몇이에요? 4분의 3이니까 15,000이 되겠죠. 분의 pu는 3,000이 되겠죠. 자, 이 값은 정리하자면 5분의 1이죠. 1 빼기 5분의 1은 5분의 4가 되겠고 그걸 분모에 있으니까 우리가 뒤집으면 4분의 5가 되겠죠. 정답은 1.2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건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1 이상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이게 1보다 작다면 답은 1이 되겠고요. 만약 이게 1.4보다 크다면 답은 1.4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이의 범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답은 그대로 쓸 수 있죠. 1.2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입니다. 7번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 바로 맞히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확대 기초가 주어졌을 때 일방향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에서 전단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자, 먼저 우리가 위험 단면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위험 단면은 어디예요? 일방향 전단에서 자, 기둥이 있는데 여기서 깊이 D만큼 떨어진 지점입니다. 깊이 D만큼 떨어진 이 정도의 우리가 수직선을 긋죠. 그리고 여기로부터 그 바깥쪽 이 바깥쪽에 작용하는 전단력이 되겠는데 그 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전체에 작용하는 그 중심 축하중 PU를 일단 단면적으로 나눈 게 뭐예요? 이 단면에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지지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지지력이 일종의 등분파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등분파중 곱하기 여기에 면적을 하면 되겠습니다. 깊이 D가 몇이에요? 유높이 D는 500mm. 자, 500mm니까 0.5m죠. 그래서 여기가 0.5m라면 여기 길이는 몇이 될까요?
양쪽 대칭이니까 똑같겠죠. 그러면은 자, 이 가운데 길이는 0.6에다가 0.5, 0.5, 즉 1을 더하니까 1.6이 되겠고요. 그럼 3에서 1.6을 빼니까 1.4가 되겠죠. 즉 여기와 여기 길이는 두 개 더해서 1.4가 되겠고, 그게 우리가 절반으로 나누니까 여기 길이는 0.7m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적용하는 전단력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V는 몇이냐면 일단 중심 축하중에 의해서 단면 전체에 발생하는 그 응력, 등분포 하중, 등분포 응력이 되겠죠. 지지력은 어떻게 돼요? 2700 나누기 이 사각형의 전체 면적이죠. 3 곱하기 3. 그게 이제 여기 응력으로 발생할 텐데, 그 응력 곱하기 여기에 면적이니까 여기 면적만 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면적은 0.7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3으로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900으로 약분되겠죠. 자, 900 곱하기 0.7이니까 답은 63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네, 4번이 되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거의 10초 컷으로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8번입니다. 고정액 볼트 마찰 연결해서 공칭 마찰 강도 계산에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넘어갑시다. 자, 마찰 접합이라는 건 일단 보자면 고정액 볼트에서 우리가 두 개의 판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강한 장력으로 이렇게 고정액 볼트로 고정시킨 거죠. 그럼 그때 마찰 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강하게 누르는 이 볼트의 장력으로 인해서 강하게 누르니까 두 판 사이에는 마찰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마찰력을 통해서 이 각각 위아래 판에 우리가 이렇게 잡아당길 건데 그 전단력을 우리가 저항한다는 겁니다. 마찰력으로. 그럼 그 마찰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한다면, 자, 서머리 페이지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 미끄럼 강도는 이렇게 구한다고 나와 있죠. 미끄럼 개수는 뭐냐면 둘 사이의 마찰 개수죠. 네, 마찰 개수 곱하기 HF 필러 개수.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게 완전히 메꿔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볼트와 그 주위 공간을 메꾸는 필러 같은 거, 우리 몸에 얼굴에 놓는 뭐 필러 같은 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이를 충전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과 관련된 개수가 또 여기에 마찰력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필러 개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설계볼트 장력, 그러니까 지금 이 볼트에서 강하게 누르는 이 장력이 되겠죠. 곱하기 NS는 전단면의 수가 되겠죠. 네, 전단면의 수만큼 마찰력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공칭 마찰 강도 계산에 고려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일단 마찰면의 상태 고려해야 하네요. 아까 직접적으로 이 말이 있진 않았지만 이게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찰 개수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미끄럼 개수. 그래서 1번은 반영이 되어 있고 2번 전단면의 수 아까 있었죠. 자, 3번 연결 부재 두께, 이런 말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일단 3번 없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설계 볼트의 장력 있었죠. 둘 사이를 강하게 볼트가 누르는 그 힘, 볼트에 의해서 두 판을 누르는 힘입니다.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요? 연결 부재 두께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 수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부재의 변형이 구속된 부정정 구조에서는 건조 수축에 의한 응력이 발생한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여기서 이게 만약 틀린 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정이 아니라 정정으로 바뀌면 틀립니다. 자, 추가적인 어떤 건조 수축이나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길이 방향, 길이 변형, 이런 걸로 인해서, 혹은 온도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응력이나 힘 모멘트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그 구조물은 부정정 구조물이어야 돼요. 이건 응용력학적으로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부재의 변형이 구속된 부정정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조 수축에 의해서 추가적인 응력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2번 물 시멘트가 증가할수록 크리프와 건조 수축은 어때요? 증가하죠. 물 시멘트 비가 증가한다는 것의 의미는 콘크리트 내에 갇혀있는 그 물이 많아진다는 거죠. 물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건조 수축에서 날아가야 될 물도 많아지겠고, 그만큼 건조되면서 발생하는 수축도 더 많아지겠죠. 크리프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그런 길이 변형인데, 당연히 안에 있는 물이 많을수록 그게 점점 증발되거나 그러면서 장기적인 변형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건 이거죠. 물 시멘트비가 아니라 만약 수화유리라고 해봅시다. 수화유리면 크리프는 반대됩니다.
수화율이 증가할수록 크리프는 감소합니다. 수화율은 물이 많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이 얼마나 콘크리트와 잘 섞이는지, 한마디로 그 수화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콘크리트가 더 안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크리프 양은 더 작아지겠죠.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3번.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한다. 어때요? 틀렸죠? 자, 콘크리트가 있는데 외부 습도가 낮을수록 콘크리트가 건조가 잘 되겠어요? 높을수록 건조가 잘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죠. 여러분들 옥상에 햇빛 쨍쨍 내려칠 때 빨래 말리는 거 생각해 보시라고. 어때요? 햇볕 짱찡 내리칠 때가 빨래가 잘 말라요? 아니면은 되게 습하고 막 구름 껴있고 그 날씨에 빨래가 잘 말라요? 당연히 햇빛이 쨍쨍 내려치고 건조할 때, 그럴 때 훨씬 잘 마릅니다. 콘크리트도 똑같습니다. 상대 습도가 낮고 주위가 건조할 때 콘크리트 내의 물도 더 많이 건조되고 건조 수축 양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주위가 습할 때, 구름 껴있고 그렇게 습할 때, 즉 상대 습도가 높을 때는 안에 있는 게 잘 증발도 안 되고 건조도 잘 안 되니까 건조 수축 양은 당연히 더 작아지겠죠. 3번 틀렸고요. 자, 4번 봅시다. 콘크리트 건조 초기에는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에는 인장 응력이, 내부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린 내용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어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콘크리트예요. 외부입니다. 자, 외부는 어때요? 좀 더 건조합니다. 콘크리트는 이것보다 좀 더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콘크리트의 내부와 외부 중에, 자, 콘크리트에서 가운데와 바깥쪽 여기 중에 어디가 더 많이 건조가 될까요? 당연히 바깥쪽이 외부와 접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건조가 됩니다. 건조가 된다는 건 어때요? 길이 방향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자, 보자면은 이걸 우리가 여기를 떼어온다면요. 자, 바깥쪽 부분은 우리가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려요. 이렇게 줄어들려 하고 이렇게 줄어들려 합니다. 근데 안쪽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원래 위치를 유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위치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뭐 실제로는 좀 더 다르겠지만 아무튼 대략적으로 그린다면 여기는 원래 위치보다, 원래 길이를 거의 유지하고 있고 윗부분은 좀 더 줄어든 양상을 보입니다. 그럼 어때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야겠어요? 둘은 길이가 맞춰져야겠죠. 그래서 둘은 길이가 딱 가운데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콘크리트의 바깥쪽 부분, 즉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원래 위치로 맞추려면 이렇게 늘어나려는 힘을 받겠고요. 가운데 부분 어때요?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둘 사이에 딱 중간값으로 맞춰지려면 줄어드는 그러한 응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에는 인장 응력이, 즉 늘어나려는 응력이, 내부에는 줄어들려는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단순보에서 자, 프리스트레스 힘이 P가 작용할 때, 근데 보가 포물선 형태로, 뭐 포물선이 아니어도 아무튼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프리스트레스 힘에 의한 소수의 크기가 이거일 때 그 C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약간 처음 나온 유형이에요. 그래서 약간 당황해 하실 수가 있는데 당황해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전부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포물선으로 있을 때 이 바깥쪽에 적용하는 이 힘 P에 의해서 콘크리트에는 응력, 자, 힘이 어떻게 분포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등분포 하중으로 분포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콘크리트에는 이 P에 의해서 어때요? 이 힘 P는 지금 방향이 잡아당기는 방향이니까 철근에 적용하는 방향이 있고, 우리가 콘크리트 적용한다면 콘크리트는 이렇게 압축력으로 발생할 건데 이것에 우리가 치환시킬 수 있죠. 이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향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겠고요. 이것과 힘 P와 우리가 비기기 위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운데를 잘라본다면 가운데에서 발생한 서로 모멘트가 상쇄가 돼야겠죠. 그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데 가운데에서
힘 P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여기 편심 EC, P 곱하기 EC만큼 발생하겠고, 이건 이제 뭐랑 똑같아요? 이거 우리가 등과 치환시킨 이 등분파 중에 의해서 가운데 발생하는 최대 힘 모멘트랑 똑같다. 근데 그 최대 힘 모멘트는 8분의 WL제곱이랑 똑같다. 그래서 힘 P에 의해서 이 가운데 단면에 발생하는 편심 모멘트와 등가 치환시킨 이 W 등분포화 중에 의한 모멘트가 서로 같을 때 서로 상쇄가 된다 했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린 W를 구하는데, 그럼 이때 W는 몇이 돼요? 8 PEC 나누기 L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볼을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W 이 크기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의해서 위로 발생하는 그 처짐 양이 여기서 말하는 소슴의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이렇게 위로 솟겠죠. 그렇죠? 그때 소슴의 크기는 이 딱 가운데 델타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공식이죠. 자, 등분포화 중, 자, 단순보에서 전 길이에 걸쳐서 등분포화 중 W가 작용할 때 그때 가운데의 최대 처짐 델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고 있으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384 2i분의 5WL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자, 대입을 해봅시다. W만 이 값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8EC 나누기 L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L제곱 약분 되겠고, 자, 8 약분 해봅시다. 그러면 8, 4, 32, 6이 되겠죠. 8이 되겠죠. 네, 48. 그래서 정답은 48분의 5 곱하기 PEC 나누기, 자, 봅시다. 자, WL의 4승이죠. 네, WL의 4승이죠. 뭐 답을 고르는 데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L의 4승이 되겠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약분하면은 이제 L의 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정답은 48분의 5 곱하기 PECL 제곱 나누기 2i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C1, 즉 앞에 개수만 구하라고 했죠. 앞에 개수는 48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48분의 5니까 1번이 되겠죠. 네. 자, 11번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좀 응용돼서 나온 스타일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난이도를 일단 상으로 꼽아봤고요. 생각보다 잘 푸신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손도 못 대고 틀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T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비슷한 스타일이 이전에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냥 비슷하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T형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림에 주어진 어떤 이 응력 분포랑 이 형상을 통해서 그대로 한번 저희가 문제를 푸는 원리를 적용시켜보면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어렵지 않게는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보죠.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때 깊이 y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에 의해서 이만큼, 이 단면에는 이만큼, 이 면적에 해당하는 이 면적에 총 0.85 누 곱하기 0.85 FCK만큼 콘크리트 압축 응력이 적용하겠죠. 이것과 뭐랑 평형을 이루겠어요? 콘크리트 인장철근에서 나오는 인장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겠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y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y값이 a값을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즉, 이 등가 직사각형 블록, 응력 블록의 깊이가 여기에만 위치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실은 그렇게 해야 정밀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보자고요. 일단 그림만 봐도 확실히 여기보다는 더 아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그림은 실제 정확한 값을 따라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둘 다를 우리가 나누어서 가정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도전할 거는 진짜 여기 시험 문제 그림에서 주어진 것처럼 여기보다 더 바깥에 있을 때를 먼저 가정하고 풀어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아요. 아닐 확률은 한 1%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9%의 가능성을 믿고 A는
여기 y보다 더 지금 큰 상태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하고 풀게요. 그래서 a는 y보다 크다. a는 80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이 면적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압축력 C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 힘, 20메가파스칼 곱하기 여기에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적용하는 면적, 즉 콘크리트의 총 압축력 C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 면적 곱하기 20이 됩니다. 여기에 면적은 어떻게고요? 여기가 300이니까 300 곱하기 높이 80이죠. 300 곱하기 80에서 여기 빈 공간을 빼면 되겠죠. 빈 공간은 여기가 100이니까 100 곱하기 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총 면적은 300 곱하기 높이 80 빼기 저 빈 공간 100 곱하기 y를 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곱해요? 누 곱하기 0.85 FCK 20을 곱한 게 되겠죠. 그리고 T는 콘크리트, 자, 철근에 적용한 인장력은 T는 400이라고 주어졌죠. 네, 그러니까 굳이 AS 곱하기 FY를 하지 말고 이게 곧바로 T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우리가 항상 힘의 평형 방정식을 쓸 때 이게 T랑 똑같다고 하죠. AS 곱하기 FY. 근데 T가 바로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거의 단위는 지금 제곱 밀리미터고 이거의 단위는 메가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은 뉴턴 단위입니다. 근데 오른쪽에서는 킬로뉴턴 단위로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단위를 맞춘다면 여기다 곱하기 10의 3승을 해주면 뉴턴으로 바꿔지겠고 둘 단위는 맞게 됩니다. 그럼 10의 3승을 우리가 양쪽에 나눠주죠. 그러면 여기는 공 2개, 여기 공 1개 없애봅시다. 그러면은 1, 이거는 3이 되겠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2도 나눠볼까요? 2도. 네. 자, 할 수 있겠죠. 그럼 240. 240에서 y를 뺀 거는 뭐랑 똑같냐? 200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y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y는 몇이에요? 40. 네.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자, y가 저희는 80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는데 가정은 성립하죠. 그러니까 우린 굳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딱 끝내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y는 40 몇 번이죠? 네.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12번은 굉장히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문제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12장에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가장 인장부, 가장 아래쪽이죠. 일반적으로는 인장 응력에 따라서 인장 연단부에 응력에 따라서 우리가 비균열 등급, 부분 균열 등급, 완전 균열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인장이 아래에서 발생한다고 한다면 여기서가 가장 큰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인장 응력을 시그마 T, 여기서는 이제 FT라고 나왔네요. 네. FT라고 한다면 FT가 어때요? 이 콘크리트가 버틸 수 있는 인장 강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콘크리트가 버틸 수 있는 인장 강도. 네. 자, 이거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몇이에요? 그게 자,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자, 뭐라고 표시할까요? 그냥 F라고 할게요. 자,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0.63 람다 루트 FCK 이것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값보다 이 인장부 연단에서 만약 더 큰 응력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가 버틸 수 있는 그 인장 강도를 넘어선 거니까 그때부터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머리 페이지 44페이지에 보자면 콘크리트 인장부 연단에 발생하는 그 최대 인장 응력이 콘크리트가 버틸 수 있는 인장 강도 0.63 람다 루트 FCK보다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의 어떠한 부분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겠죠. 람다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1.0을 쓰니까 그냥 무시한 다음에 0.63 루트 FCK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균열 등급은 FT 인장 연단의 응력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부분 균열 등급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것보다 여기에 발생하는 응력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일부분 넘어서는 부분은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1.0 루트 fsk 이하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게 되겠고, 그러다가 만약 1.0 루트 fsk까지 이 값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콘크리트 모든 단면에 완전 균열로 모든 단면에 균열이 발생한다고 우리는 간주를 하고, 이때는 완전 균열 등급이라고 우리는 간주를 합니다. 그럼 정답은 여기서 보시면 부분 균열 등급에 해당하는 범위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네, 0.63에서 1.0 사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강조하는 어떤 파트여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입니다. 이번에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일종의 저희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넣어야 될 콘크리트와 그리고 강제에 관련된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강제를 볼까요? 강제는 릴렉세이션이 자가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릴렉세이션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응력의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러한 어떤 응력 변화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PS 강제는 릴렉세이션이 작을수록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했던 그 긴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릴렉세이션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는 그런 강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2번, PS 강제 연신율이 커서 충분한 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PS 강제뿐만 아니라 일반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은 항상 연신율, 그러니까 우리가 하중을 가했을 때 잘 늘어나는 그러한 성질이 커서 충분한 늘어나는 그런 변형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항복 상태에 잘 도달하게 되겠고, 콘크리트 압축 연단이 파괴에 도달하기 전에 그 철근이 먼저 항복 상태에 도달하면서 쭉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파괴예요? 연성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연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마찬가지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도 연성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 그래서 맞는 말. 자, 3번. 자, 3번과 4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설명드렸고, 그리고 서머리에는 제가 담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제가 출제를 했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토스트 페이지 261페이지입니다. PSC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성질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위에 두 개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최소 설계 기준 강도 FSK에 제한이 있어요. 포스텐션 방식으로 설치가 된 PSC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30MPa 이상이어야 되고, 프리텐션 방식은 35MPa 이상을 가지는 콘크리트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시면 프리텐션 부재는 아까 몇 이상이라고요? FSK가 35MPa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3번은 어때요? 틀렸죠. 4번은 어때요? 포스텐션은 아까 30MPa 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어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푸셨을 수 있습니다. 자, 14번. 14번이 좀 약간 이제 어려운 계산 문제죠. 난이도 상으로 했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별표 3개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국가직과 지방직 9급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케이스긴 한데, 14년 14년 교육청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이거 비슷하게. 그리고 이건 실제로 제 모의고사에 출제를 한 문제입니다. 물론 아직 제가 모의고사가 지금 3회차까지밖에 안 나가서 아직은 저희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직 이 문제를 겪지 못했겠지만, 저는 이미 모의고사 10회를 이미 다 출제를 했거든요. 그 모의고사 풀에 제가 거짓말 안 치고 이것보다 좀 더 심화된 형태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유심히 보는, 제가 여러 가지 참고했던 그 서적 중에서 윤영수 교수님이 쓴, 즉 제 출신 학교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이 쓴 책의 연습 문제로도 이와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좀 어필하고 싶은 거는, 이미 제 모의고사 문제 풀에 이게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 풀에는 이미 교수님들이 앞으로 출제하려고 하는, 그리고 참고하려고 하는 그 다양한 어떤 문제를 제가 가지고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의고사에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 정도로 어필하고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특이하게 삼각형이에요.
단면의 삼각형인데 이때 중립축이 주어졌죠.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단면의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기본적인 원리는 이게 사각형일 때랑 똑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원리는 뭐예요?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총 압축력과 철근에 적용하는 인장력은 동일하다. 이 힘의 평형 방정식을 써서 우리는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의 높이 A를 산정하죠. 자, 그래서 이 그림만 떼어온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은 어디 형성이 되겠어요? 중립축이 여기까지로 나왔으니까, 자,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만 다시 한번 보자면은, 자, 400, 800 이것만 다시 한번 적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중립축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깊이는 400, 그리고 아까 깊이가 죄송합니다. 800이라고 했죠. 네, 근데 여기서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400이고 여기가 A라고 나왔죠. A가 뭐예요?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이 작용하는 부분의 높이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은 이 높이에 걸쳐서 우리가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죠. 여기에 얼마만큼? 누 곱하기 0.85 FCK만큼 적용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FCK가 20이죠. 즉 40보다 작습니다. 40보다 작으니까 누는 어차피 1.0이 되니까 무시를 해도 되겠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여기다 FCK에 20을 대입을 하니까 몇이에요? 일단은 그냥 그대로 쓰죠. 0.85 곱하기 20으로 나중에 약분이 될 테니까. 그럼 콘크리트에 적용하는 총 압축력은 뭐가 되겠어요? 네, 이 응력 곱하기 이 응력이 여기 면적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응력 곱하기 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하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C와 A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A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의 깊이는 중립축 C 곱하기 몇이에요? C 곱하기 베타 1이 되는데 여기서 FSK가 20, 즉 40보다 작으니까 그때 베타 1은 0.8이 되겠죠. 그래서 0.8이 됩니다. 그래서 A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C에 400을 대입하면은 320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단면이 사각형일 때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삼각형일 때 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는지. 단면의 형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단면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삼각형이든 이게 원형이든 뭐 사다리꼴이든 상관없이 이 성질은 저희가 어디에 활용이 되냐, 이 응력을 우리가 사각형으로 가정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단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응력 분포 형태를 우리가 지금 직사각형으로 가정했잖아요. 그럴 때는 단면의 형태에 상관없이 0.8을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단면은 사각형인데 응력 분포를 제가 삼각형으로 가정을 했다고 해봐요. 그때는 0.8을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0.8을 언제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사용할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0.8은 이걸 사각형으로 우리가 응력 분포를 가정하는 이상 무조건 쓸 수 있다. 단면 형태에 상관없이. 그래서 A 값은 329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 밑변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800이 여기에 활용되는군요. 자, 여기 전체 길이가 우리가 800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길이는 몇이에요? 320. 그러면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은 닮은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 길이 우리 구할 수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구해요? 여기 전체 길이, 자, 여기 길이 400 곱하기 여기 길이 분의 여기 A가 되겠죠. 즉 전체 길이 800 분의 A 320이 되겠죠. 그대로 약분을 하면은, 자, 약분하면은 2가 되겠고 약분하면은 160이 되겠죠. 즉 160이 나옵니다. 밑변은. 그럼 이제 다 끝났죠. 여기 삼각형의 면적 이제 그냥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콘크리트의 압축력 C를 구한다면 몇이 돼요? 0.85 곱하기 20 곱하기 여기 삼각형의 면적하면 됩니다. 자, 밑변,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데 밑변은 160, 높이는 A는 320. 이게 바로 콘크리트의 총 압축력이 되겠고 이게 이제 뭐랑 같아요? 철근에 적용하는 총 인장력과 같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AS 곱하기 FY로 하면 되겠죠. AS는 문제에서 몇으로 주어졌죠?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죠. 네, AS 구해야겠고 FY는 문제에서 400메가파스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AS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대로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쪽에 0.85가 있다면 이쪽에 약분할 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AS인데 여기서는 이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둡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것과 약분하면 80이 되겠고요. 자, 80과 40, 400 약분되죠. 그리고 5랑 약분하면은 4가 되겠죠. AS 바로 구할 수 있죠. 0.85 곱하기 4 곱하기 320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곱하면 몇이요? 8, 1280 곱하기 0.85. 이게 바로 철근 양이 되는데 이거 일일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우리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거지 정답을 정확한 해를 구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저의 실전 테크닉 중에 하나죠. 자, 보기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 값이 가장 어떤 보기에 가까운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0.85를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다고 했어요? 여기서 0.9를 하면은 여기서 10%를 떼간 거고요. 그죠? 0.1배니까 10%를 떼간 거고 거기에 5%를 더 떼간 거죠. 즉 1280에 10%를 떼가고 플러스 5%를 더 떼간 겁니다. 자, 1280에서 10%는 몇이요? 여기서 공 하나 없앤 거니까 128 플러스 5%는 여기에 절반이겠죠. 즉 64만큼 떼갔습니다. 그러면은 몇이요? 190이 대략적으로 200만큼 떼간 거예요. 즉 1280에서 대략적으로 200만큼 떼간 양이 실질적인 답에 가장 가깝겠죠. 여기서 대략적으로 200을 빼면은 108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1080에 가장 가까운 보기는 뭐예요? 딱 봐도 이거밖에 없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절대 여기까지 다 구했는데 이거 일일이 계산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끝까지 계산할 필요 없고 저희 실전 테크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략적인 어떤 빠른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바로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이번에 이제 주어진 T형부죠. T형부의 플랜지 유효폭을 구하는 문제인데 뭐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죠.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인데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구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플랜지 유효폭은 세 가지 후보군이 있죠. 첫 번째 후보군은 뭐냐면 플랜지의 두께 150 곱하기 16배 플러스 외부의 두께 400을 더한 게 첫 번째 후보군입니다. 자, 첫 번째 후보군은 150 곱하기 16 플러스 외부의 두께 400을 하면 되겠죠. 이 값은 몇이요? 계산하면은 자, 이거 여러분들 또 계산하기 난감하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15 플러스 1로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150 곱하기 15 플러스 1로 생각합니다. 15의 제곱수는 제가 반드시 알고 있으라고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의 제곱은 225. 근데 거기 공 하나 붙었으니까 2250이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곱한 값만 더해주면 되겠죠. 150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2400이 되겠죠. 즉 2400에다가 400 더하니까 2800mm. 이게 첫 번째 후보군. 자, 두 번째 후보군은 보의 경관의 몇 배? 네, 4분의 1배. 그러니까 12m를 마찬가지로 밀리미터로 바꾸면은 1200. 12,000이죠. 12,000에 4분의 1. 3000mm. 이게 두 번째 후보군. 자, 세 번째 후보군은 뭐예요? 여기서 슬래브 중심 간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슬래브 중심 간의 거리. 이게 약간 특이한데, 슬래브 중심 간의 거리면은, 선생님, 여기 슬래브의 중심은 여기겠고, 그럼 여기가 700 정도니까, 그리고 여기까지가 거리가 400의 절반이니까 200.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900이겠고, 여기에 두 배를 하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1800을 우리가, 그럼 답은 일단 1800이겠죠. 만약 이게 1800으로 나온다면,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게 1800이니까 당연히 1800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서 1800을 한번 찾아봅니다. 근데 어때요? 1800이 없어요. 선생님 이거 문제 오류 아닌가요? 라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약간 좀 더 특이하죠. 저희는 아무튼 최소값을 찾아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후보군 중에서 가장 최소값이
이 플랜지의 유효폭이 되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게 오른쪽으로 똑같이 1400만큼 지속이 되어 있다면 1800이 맞긴 맞겠죠. 근데 이제 왼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왼쪽은 약간 특이한 게 이 슬래브의 그 간격과 그리고 이 슬래브의 폭과 다릅니다. 여기가 더 작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슬래브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슬래브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슬래브의 중심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00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해보니까 900에다가 700을 더하니까 1600이 나와요. 아까 이쪽으로 구한 1800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왔네요. 근데 어때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네, 인접한 슬래브와의 그 중심 간의 간격이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후보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1800이 아니라 더 최소값인 1600을 답으로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당연히 이 두 개 나머지 후보군보다 더 작으니까 당연히 16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개수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직사각형 단면에서 공칭 전단 강도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 해도 너무 쉽게 냈어요, 문제를. 실은 전단에서 좀 더 어렵게 나오길 바랬는데, 네. 일단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단 설계에 관련된 강도 설계법의 식만 쓰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단 설계에 관련된 강도 설계법은 기본적인 원칙이 어떻게 되죠? 이걸 전단 파괴시키려는 힘, 개수 전단력, VU는 뭐 이하여야 돼요? 이것보다 이제 뭐가 커야 되나요? 전단 설계 전단 강도보다 작거나 아무튼 그것보다 이하여야겠죠. 그럼 설계 전단 강도는 어떻게 구해요? 파이 곱하기 공칭 강도. 네, 공칭 전단 강도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개수 전단력이 주어졌죠. 75로.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이 V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어때요? 딱 이게 서로 같을 때, 그때가 VN이 최소값이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예요. 두 개 같을 때는 파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죠. 전단 설계할 때 강도 감소 계수는 4분의 3, 즉 0.75여야 되고요. 거기 곱하기 VN을 곱한 게 이거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 VN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역수 취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100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틀리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네. 자, 17번입니다. 17번은 좀 이번 문제에서 가장 지엽적인 문제예요. 보시자면 이번에 앵커 설계 기준에서 연성 강제 요소의 강도에 의해서 지배되는 앵커의 인장력 설계 시에 고려되는 강도 감소 계수를 구하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문제예요. 제가 강도 감소 계수 표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거기에 곰곰이 찾아보시면 이 값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리셔도 됩니다. 네, 틀리셔도 돼요. 이 문제는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수험생분들이 다 틀리셨을 겁니다. 혹시나 이제 이렇게 오길 수도 있죠. 어떤 교재에는 있는데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을 그 교재에 있다고 해서 혹시 그분이 이 내용을 강조하셨나요?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교재를 만들려면 만약 안전하게 한다면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좋은 교재예요? 아닙니다. 버릴 건 버리고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안전하게, 조금만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엄밀하게 그 바운더리를 정한 다음에 그 내용을 포함시킨 교재가 가장 좋은 거예요.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막 양이 막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교재가 절대 좋은 교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걸 설명드리지 않았고 제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실제로 콘크리트 설계 구조 기준에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 기준이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4.2-7 조항에 보면 앵커의 강도 감소 계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취성 강제 요소와 그리고 연성 강제 요소의 강도에 지배되는 앵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장력 부분의 강도 감소 계수는 0.75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지엽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이걸 틀렸다고 제가 절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틀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시고 오히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도 더 이상합니다. 이거 안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더 쓸데없이 지엽적인 내용을 다 아신다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정작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지 못해서 아마 다른 문제를 더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걸 제가 포함시키지 못한 건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 잘못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의 교재나 강의에 포함시키지 못한 거는 사과드리고요. 그렇다고 이걸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거나 상실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8번입니다. 콘크리트 해석과 설계에 사용되는 탄성 개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여기 약간 지엽적인 보기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자, 일단 1번에서 보시면 콘크리트의 할선 탄성 계수는 이라고 해서 할선 탄성 계수가 나오는데, 그럼 할선 탄성 계수가 뭐냐? 일단 제 교재에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토스트 페이지 16페이지, 제 토목 설계 교재죠. 거기 16페이지를 보시면요,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로 활용이 되는데 여기에 다양한 계수가 나옵니다. 변형률과 응력도를 그리는데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는 저희가 응용역학에서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 형태가 아니라 곡선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 초창기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은 것도 하나의 어떤 기울기 그리고 탄성 계수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접선 탄성 계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할선 탄성 계수는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응력 FA가 압축 강도의 절반 정도 응력일 때 현 OA의 기울기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FSK 값 혹은 압축 강도가 있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이 정도 있다면 거기에 절반 정도 응력이 FA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FA를 일단 지나겠죠. 지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여기 이 점과 원점 간의 이 평균 기울기입니다. 평균 기울기. 그러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세타 3가 되겠죠. 네, 이 평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이 평균 기울기입니다. 이게 바로 할선 탄성 계수라고 해요. 접선 탄성 계수는 시작점에서 말 그대로 이 곡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기울기가 접선 탄성 계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할선 탄성 계수와 접선 탄성 계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원칙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교재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고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두 개는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제 교재도 있어요. 자, 일단 콘크리트의 단위 질량 MCA 값이 1450에서 2500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는 이런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교과서에도 있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외우시면 좋겠지만 외우지 않더라도 일단 이게 만약 보기에 나왔을 때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 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식이 있다는 건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외우라는 건 이거였죠, 실은. 네. 그때 MC값, 즉 콘크리트의 단위 질량이 2300일 때, 이때는 우리가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좀 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제가 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때는 이 C값, 콘크리트 탄성 계수는 8500 곱하기 3승근 루트의 FCN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건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내용은 뭐냐면 이때는 저희가 할선 탄성 계수를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구한 값은 할선 탄성 계수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콘크리트의 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이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준이 있어요. 그 중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크리프 계산에는 우리가 콘크리트의 초기 접선 탄성 계수를 활용합니다. 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이어서 일단 뭐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하지만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답을 맞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크리프 계산에는 콘크리트의 할선 탄성 계수가 아니라 초기 접선 탄성 계수를 활용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를 통해서. 근데 이걸 몰라도 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냐?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일단 1번. 자, 콘크리트의 할선 탄성 계수는 단위 질량 이런 경우에 이거이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알 수 있겠죠. 네. 그 수업 시간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리고 2번. 보통 중량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MC가 2300일 때는 이렇게 된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3번. 크리프 변형을 계산할 때 사용한 탄성 계수는 콘크리트 할선 탄성 계수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모를 수 있죠. 자,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요. 그 다음 4번. 철근의 탄성계수는 ES는 20만 메가파스칼을 표준으로 한다.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기본적으로 철근의 탄성계수가 몇인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희는 20만 메가파스칼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어때요? 자, 1, 2, 4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셋 다 맞죠? 그럼 당연히 틀린 게 뭐가 되겠어요? 3번이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3번으로 어차피 고를 수가 있습니다. 3번은 몰라도. 그리고 3번은 이제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크리프 변형을 계산할 때 사용한 탄성계수는 어떤 값? 할선 탄성계수가 아니라 초기 접선 탄성계수를 활용한다. 이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콘크리트 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철근 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이음은 가능한 한 최대 인장 응력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두어야 된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일단 이음이라는 건 어때요? 철근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이어져 있다 해봅시다. 이어진 부분이랑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랑 어디가 더 강하고 안전할까요? 당연히 여기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음은 일단 이음하지 않고 원래 이어져 있는 부분보다는 불안정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철근이 있는데 이때 최대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최대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에요? 안정된 지점이에요? 불안정한 지점이에요? 당연히 불안정한 지점이겠죠. 그럼 불안정한 지점이 가뜩이나 이음이 이것보다 더 불안정한데 그 가장 불안정한 지점이 여기에 위치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것보다 이게 덜 불안정한데 이게 그러면은 불안정한 최대 인장 응력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게 좋겠죠. 그럼 최대 인장 응력점은 저희가 그나마 강하게 버틸 수 있는 단일하게 연결이 된 이런 부분에 존재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철근의 굽힘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용접 이음을 시작할 수 있다. 자,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토스트 페이지 138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 여기 내용 먼저 한번 보죠. 이음부는요, 항복 강도의 125% 이상의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계적 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철근이 굽혀진 부위에서는 어때요? 용접 이음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자, 이게 어디예요? 철근이 굽혀지는 부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굽혀지는 부위겠죠. 여기서는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용접 이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할 수 있어요? 굽힘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철근 지름이 2배 이상 떨어진 지점,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용접 이음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 3번 보기는 2번 보기는 틀렸죠. 네, 시작되는 부위에서 하면 안 됩니다. 자, 3번. 용접이음은 용접용 철근을 사용해야 된다. 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용접이음은 당연히 용접용 철근을 사용해야 돼요. 네, 이거 기본 상식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맞다고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기계적 이음은 아까 어때요? 아까 보기 보셨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내용. 철근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Y의 몇 배?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적 이음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20번은 풀기 전에 옹벽의 구조 상세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저희 서머리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거기 옹벽의 구조 상세 부분을 보시면요, 일단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면벽과 접판에는 인장 철근에, 자, 배력 철근에 관련된 규정인데, 배력 철근은 최소 얼마만큼은 배치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저 전면벽과 접판에 넣은 그 주철근 있죠, 인장철근에 몇 퍼센트 이상? 20% 이상을 넣어야 됩니다. 20% 미만이 아니라 20% 이상은 우리가 배력철근을 배치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수축이음과 신축이음이 있는데, 수축이음은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어떤 건조수축이나 그 균열을 좀 더 몰리게 하기 위해서, 즉 멀쩡한 우리가 필요가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좀 균열이 발생하는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간에 저희가 V자형으로 홈을 파놓은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건조수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균열은 나머지 멀쩡한 부분에선 잘 안 발생하고 그 파놓은 수축 이음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서는 건조수축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신축 이음은 뭐라고 했어요?
수축 이음보다 더 심하게 아예 중간에 끊어 놓는 거라고 했죠. 중간에 끊어 놓고 다시 붙여 놓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그 부분은 좀 더 연약하겠죠. 그리고 그만큼 그 부분은 좀 더 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더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한번 잘랐다가 붙여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축 이음은 정말 온도 변화나 혹은 집안이 뭐 여기는 이만큼 처지고 이 부분은 더 심하게 처졌다, 이렇게 다르게 저희가 치마가 발생할 때 그로 인해서 콘크리트나 철근에 어떤 무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무리가 신축 이음에 집중이 돼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안정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수축 이음과 신축 이음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이 있어요. 이 콘크리트 옹벽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수축 이음은 뭐 비슷한 제가 설명드린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벽식 옹벽에는 수평 방향으로 이미 철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축 이음을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죠. 네, 근데 아무튼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 네, 이것도 제가 이제 미처 다루지 않은 점은 사과드려야겠죠. 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축 이음은 기본적으로 뭐다라는 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교과서에도 있고요. 근데 신축 이음의 설치 간격은 중력식 옹벽의 경우에는 10m 이하, 그리고 캔틀레버식 및 부벽식 옹벽에서는 15에서 2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 교재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 교재에는 중력식 옹벽의 경우는 10m 이하, 그리고 수축 온도 철근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옹벽에서는 2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고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아예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보기에서 캔틀레버식 및 부벽식 옹벽에서는 15에서 2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기본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하고 고를 수는 있으셔야겠죠. 왜냐면 캔틀레버나 부벽식 옹벽에는 당연히 수축 철근, 수축 온도 철근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보기로 넘어가 봅시다. 1번.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을 위해서는 저판의 활동 방지벽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판과 일체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맞는 보기입니다. 옹벽이 이렇게 있겠고, 이게 만약 저희가 활동, 그러니까 슬라이딩이죠. 미끄러지는 거. 그게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작용을 하겠는데, 이게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활동에 대해서. 혹은 마찰력 이런 게. 그러면 우리가 그 아래에 이렇게 활동 방지벽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활동 방지벽은 원래 옹벽과 일체형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즉 조립식은 안 된다는 거죠. 일체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콘크리트를 맨 처음 설치할 때 거푸집을 부어서 한 번에 굳게 만드는 것처럼 둘은 한 번에 설치한 거, 이렇게 한 번에 활동 방지벽이 한 번에 설치가 된 일체형으로 설치가 된 옹벽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동에 대해서 효과적인 저항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신축이음 설치 간격은 중력식 옹벽의 경우는 10m 이하, 그리고 캔틀레버식 및 부벽식 옹벽에서는 몇 미터 이하? 15에서 20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해야 된다. 제 교재에서는 수축 온도 철근이 관입된 옹벽에서는 2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일단 2번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3번. 뒷부벽식 옹벽에서는 전면벽과 기초 슬래브에 의해서 부벽에 전달되는 응력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철근을 부벽에 배근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당연히 뒷부벽식 옹벽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벽에 작용하는 응력을 지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부벽식 옹벽에도 철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 근데 전면벽과 슬래브에는 인장 철근에 20% 미만의 배력 철근을 두어야 된다. 맞는 말인가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아까 서머리에도 충분히 있었죠. 무조건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배력 철근은 전면벽과 기초 슬래브에는 인장 철근의 20% 이상의 배력 철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아까 1, 2번이 좀 여러분들이 모호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외우라는 것을 잘 외우고 있다면 3번만 보고도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도 전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가끔 한두 개의 보기가 좀 생소한 보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고 제가 외우라는 거 그리고 제가 알고 있으라는 거 제가 이해하고 있으라는 것만 잘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그래도 풀 수 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문제가 대부분은 출제가 됩니다. 자, 4번 보기. 부벽식 공백의 경우에는 수평 방향에 철근량이 많으므로 수축 이음을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죠.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4번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도 아무튼 3번으로 답을 고를 수는 있겠죠. 네. 자, 이 정도로 이제 토목 설계 해설은 끝났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번 토목 설계는 약간 뭐 지엽적인 내용은 없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문제가 잘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존에 저희가 항상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잘 응용시켜서 낸 게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서 나름 좀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되며 난이도는 아무튼 평소 난이도보다 약간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토목 설계를 공부를 하셨음에도 이번에 성적이 잘 안 나오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방향이나 그리고 뭐 학습 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지엽적이거나 특이하게 문제가 출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지방직이나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기조로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의 어떤 피드백을 하면서 그런 발판으로 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번 해설 강의도 이렇게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